철퍽, 철퍽. 젖은 콘크리트를 퍼내는 삽질 소리가 어둡고 넓은 공사장 안을 기괴하게 울렸다. 새벽도 한밤도 아닌 애매한 시간.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공사장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섬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를 깨트리는 소리가 있었다. 철근을 긁는 금속성의 마찰음, 콘크리트가 채워지는 둔탁한 울림,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섞여 들어오는 짐승 같은 웃음소리들, 술과 피곤에 절어 갈라진 남자들의 웃음은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배고픈 들개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더 비슷했다. 그들 앞에는 아직 완전히 막히지 않은 벽체가 서 있었다. 새하얀 스티로폼 단열재와 노출된 철근 사이로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갈 만한 사각형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여자가 끌려와 있었다. 양손은 등 뒤로 꺾인 채 거칠게 밧줄에 묶여 있었고 발목에도 굵은 줄이 감겨 있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얼굴과 군복 여기저기에는 말라붙은 피와 먼지가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눈동자만은 유난히 맑았다. 던져.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친 목소리가 날아왔다. 부하 하나가 여자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여자는 마지막 본능으로 몸을 비틀며 버티려 했지만 이미 갈비뼈 몇 개가 부러진 몸은 제 힘을 내주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허공에 떴다가 다음 순간 콘크리트 벽 속의 어두운 구멍으로 내던져졌다. 공. 짧고 둔탁한 충격이 전신을 때렸다. 등과 머리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가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다. 자, 채워라. 어디선가 시가를 문 남자의 여유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곧 삽이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발목 쪽에서 차가운 감촉이 밀려왔다. 철벅. 얼음물보다 차갑고 끈적거리기까지 하는 회색 액체가 발을 감쌌다. 젖은 신발과 양말을 순식간에 파고들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전해왔다. 콘크리트. 여자는 눈을 감았다 떴다. 재갈에 막혀 신음밖에 낼 수 없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아주 선명한 단어가 떠올랐다. 콘크리트, 시멘트, 모래, 자갈, 물, 그리고 부실 시공이 만들어낸 죽음의 무게. 액체는 생각보다 빠르게 차올랐다. 발목을 덮더니 무릎까지, 곧 허벅지까지 침투했다. 무게가 실리자 몸이 서서히 고정되기 시작했다.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벽 바깥,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시각 케이스를 꺼냈다. 불이 들어오지 않은 공사장 한켠에 놓여 있는 발전기와 공사 차량들 뒤로 그의 실루엣이 묵직하게 서 있었다. 민도현 대령. 제7 토목여단의 여단장. 군 내부에서 그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토모강 혹은 시멘트 귀신이었다. 그는 금빛 호일을 벗겨낸 시가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켰다. 작은 불꽃이 그의 얼굴을 순간 비추었다. 깊은 주름, 검게 그을린 피부, 날카로운 턱선. 딱 봐도 야전에서 오래 구른 군인 같은 얼굴.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군인의 명예 대신 지독한 탐욕과 잔인함이 뱀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꼴 좋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그는 구멍 속 여자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수다스러운 암캐에게는 딱 어울리는 무덤이지. 콘크리트관. 평생 못 나오거든. 그의 말에 주변에 서 있던 부하들이 키득거렸다. 대령님, 이 정도면 영정사진이라도 하나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하. 여기 벽 안에 말이지. 나중에 철거할 때 뼈 나오면 장식장에 넣어두자고. 저질스러운 농담에 또 한 차례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이 그저 농담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 밤은 또 하나의 작업이자 또 하나의 비밀일 뿐이었다. 민도현이 손짓했다. 가득 채워 틈 안 남게.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이 콘크리트 펌프의 호스를 벽체 위로 끌어올렸다. 회색 반죽이 다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자의 몸은 이미 허리까지 콘크리트에 잠겨 있었다. 차가움이 아니라. 이제는 무게가 느껴졌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콘크리트가 사방에서 밀려 들어와 갈비뼈와 허벅지를 짓눌렀다.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다. 알템캥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호흡부터 정리해. 패닉에 빠지면 끝이야. 한소연 소령. 지금 이 순간의 이름은 분명 그거였다. 하지만 이 사각형 무덤에 던져진 여자의 진짜 이름은 달랐다. 윤세아 준장, 국방부 직속, 특별감찰단 책임자, 아테나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전쟁의 여신. 그녀는 온몸의 통증을 억누르며 시선을 위로 올렸다. 사각형 구멍 위쪽으로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었다. 별도, 달도, 하늘도 없었다. 오직 콘크리트와 사람들의 잔인한 실루엣, 그리고 민도연의 차가운 눈빛. 콘크리트는 그녀의 가슴 아래까지 차올랐다. 폐가 눌리는 듯한 숨막힘이 밀려왔다. 벽 바깥에서 거친 장화 소리가 가까워졌다. 민도연이 벽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마치 관뚜껑을 덮기 전 마지막으로 조문을 온 사람처럼 벽에 손을 얹었다. 편히 잠들라고 한소령. 그 한마디에 옥연들은 또 한 번 키득거렸다. 누군가는 삽으로 벽을 툭툭 두드리며 장난쳤다. 철퍽 철퍽. 마지막 콘크리트가 그녀의 가슴을 넘어 목까지 치고 올라왔다. 차갑고 질척한 감촉이 턱과 볼을 타고 올라왔고 재갈의 문입가로도 스며들었다. 숨을 들이쉴 수 있는 공간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에이금이야. 처절한 본능이 마지막으로 몸을 움직이게 했다. 윤세아는 온 힘을 짜내어 목을 최대한 움츠렸다. 턱을 가슴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겼다. 그리고 후두부를 콘크리트 벽에 밀착시키며 입과 코 앞에 아주 작은 공기방울 같은 공간을 남겨두는 데 성공했다. 그 작은 틈이 잡힐 듯 말 듯한 한 올의 숨결을 간신히 지켜주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마지막 마감 작업이 시작됐다. 흑손이 콘크리트 표면을 문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고르게 펴. 흔적 남지 않게. 민도연의 명령이 들렸다. 잠시 후 철근이 가볍게 흔들리는 소리가 한 번 나더니 모든 소리가 멎었다. 완벽한 침묵, 완전한 어둠. 공사장의 밤 공기, 사람들의 발소리, 차량의 엔진 소리, 모든 것이 벽 밖으로 멀어져 갔다. 숨을 쉴 때마다 폐속으로 시멘트 가루 냄새가 들어왔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한 번 기침을 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에 공기 주머니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다. 아, 죽지 마라. 그녀는 속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여기서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그녀와 함께 내려온 특별감찰단의 작전, 서라벌 아파트에 숨겨진 부실 시공의 진실, 그리고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부패의 고리, 모든 것이 이 콘크리트 안에서 함께 묻히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무릎을 조금씩 움직여 보았다. 이미 무게 때문에 제대로 꿈틀거릴 수도 없었지만 발끝의 감각은 아직 살아 있었다. 전투화 굽 안쪽, 그곳에는 작전 투입 전에 직접 숨겨 넣은 작은 물건 하나가 있었다. 초소형 금속 조각과 발화 장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폭발물 취급을 받았어야 할 그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일한 생존 장치였다. 발목은 이미 콘크리트에 완전히 잠겨 있었지만 발가락 끝으로 전투화 굽 안쪽을 더듬을 수는 있었다. 오이사.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아주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콘크리트에 눌려 깊게 숨을 들이쉬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숨을 마시고 내쉬려 애썼다. 머릿속에서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은중이 극한 생존 훈련 때 했던 말 기억하나. 가장 중요한 건 근육이 아니라 머리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 특수부대 교관의 거친 목소리였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마치 그때 훈련장에서 다시 듣는 듯 선명했다. 그래, 호흡을 잃는 순간 게임 끝이야. 그녀는 눈꺼풀을 내리며 짤막한 숨을 계속 이어갔다. 공기 주머니에 남아있는 산소는 많지 않았다. 한 번이라도 헛되게 허파를 크게 움직이면 그만큼 빨리 끝날 것이다. 시간을 벌어야 해. 최소한 손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양손은 등 뒤로 묶인 채 이미 콘크리트에 반쯤 잠긴 상태였다. 하지만 새로 부어진 콘크리트는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았다. 물과 시멘트가 완전히 반응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양손을 실제보다 더 얇게 만들기 위해 손가락을 힘껏 오므렸다. 팔꿈치를 미세하게 틀며 밧줄과 콘크리트 사이에 작은 빈 공간을 만들려고 했다. 통증이 몰려왔다.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은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제대로 된 감각이 없었다. 공사장 옥상에서 맞은 쇠파이프가 뼈를 산산이 부셔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픔은 생각할 여유가 있는 사람의 감각이었다. 지금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생존만을 위한 선택뿐이었다. 바깥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콘크리트 벽은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마치 세상 전체가 사라진 것처럼 고요했다. 시간 감각도 서서히 흐려졌다. 몇 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심장 박동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불현듯 2주 전 풍경이 떠올랐다. 합동참모본부 지하, 알파룸, 위성사진이 떠있던 스크린, 그리고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합참의장의 눈빛. 윤장군, 위험하네. 민도현은 보통 인간이 아니야. 거의 짐승에 가깝다고 들었어. 그래서 제가 가야 합니다. 그때 자신이 했던 말을 그녀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다? 내가 원해서 온 거다. 누가 억지로 떠민 게 아니야. 책임은 언제나 선택을 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보다 많이 선택해온 사람이었다. 육군사관학교 시절 수백 명 남자 생도들 사이에서 혼자 살아남겠다고 이를 악물던 밤들. 처음 여단장이 되었을 때 여자라서 된 거다라는 시선을 실력으로 찍어 눌러야 했던 수많은 작전들. 그녀는 언제나 싸움을 피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왔다. 그 선택의 끝이 지금 이 콘크리트 무덤이라 해도 후회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다. 민도현, 그 인간을 이대로 놔두고 죽을 수는 없어. 수십 년 뒤 누군가는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어느 여군 장성이 부패한 여단장을 고발하려다가 공사장에서 실족사했다더라. 얼마든지 그렇게 포장될 것이다. 소문은 권력을 향해 순응하고 기록은 살아있는 자의 편에서 작성된다. 그녀가 죽으면 진실도 함께 죽는다. 그것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살아나가야 한다. 이 관을 깨고 세상 앞에 끌어내야 해. 그 인간과 그 뒤에 붙어있는 더 큰 괴물들까지. 생각이 그 지점에 다다르자 두려움은 이상하리만큼 사라졌다. 몸의 떨림도 멈췄다. 대신 무언가 뜨거운 것이 심장 아래에서 서서히 피어올랐다. 분노 그리고 냉정한 결심. 손목에 감긴 밧줄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지금이다. 윤세아는 숨을 멈추고 팔꿈치를 최대한 비틀었다. 살이 밧줄에 쓸리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날카롭게 치고 올라왔다. 피가 흘러나와 밧줄을 적셨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피 덕분에 마찰이 줄어들었다. 피와 콘크리트 물이 뒤섞이며 윤활유처럼 작용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오른손이 밧줄에서 빠져나왔다. 이어 왼손도 어색한 각도로 겨우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자유로워진 손을 앞으로 가져오기까지도 한참이 걸렸다. 이미 어깨부터 팔까지 콘크리트가 반쯤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치 진흙 속에서 몸을 빼내오는 사람처럼 조금씩, 정말 조금씩 팔을 움직였다. 마침내 그녀의 오른손이 배 위쯤까지 올라왔다. 몸은 거의 움직일 수 없었지만 손가락 몇 개는 아직 쓸 수 있었다. 이제 볼 것이다. 전투화, 구반 쪽, 초소형 금속 조각과 발화 장치. 그녀는 손을 아래로 뻗어 발목 근처를 더듬었다. 콘크리트의 차가운 감촉과 함께 전투화에 거친 가죽이 손끝에 닿았다. 손가락 2개로 구반 쪽을 파고들며 숨겨둔 작은 장치를 겨우 끄집어냈다. 검지와 엄지 사이에 잡힌 금속 조각은 세상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을 만큼 작은 물건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콘크리트 무덤을 깨부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온도 충격이 아니라 열. 그녀는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했다.
민도현은 철근과 콘크리트에서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배를 채워왔다. 값싼 중국산 철근, 저급 시멘트, 기준치 이하의 모래. 그 말은 곧 이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배합된 콘크리트보다 열과 압력에 훨씬 약하다는 의미였다. 고열이 가해진다면 정상적인 구조체보다 더 쉽게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더듬었다. 콘크리트 속에는 크고 작은 자갈들이 섞여 있었다.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가락 사이에서 자갈의 거친 촉감이 느껴졌다. 윤세아는 금속 조각을 그 자갈에 붙인 채 힘껏 문지르기 시작했다. 치직, 아주 약한 마찰음. 어둠 속에서는 그조차도 크게 들리는 듯했다. 네오강헤지. 팔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근육은 떨렸고 손가락 관절에서는 마디마디 비명이 나는 것 같았다. 포기하면 끝이다. 다시, 한 번, 또 한 번. 불꽃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곳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부대 내에서 한소연 소령이 실종 처리되는 과정, 민도현이 연민이 가득한 표정으로 수색 작전을 지휘하는 모습, 그리고 서라벌 아파트 중홍식에서 그가 훈장을 달고 웃는 장면. 그 장면을 실제로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 여기서 살아나가야 한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금속 조각은 계속 자갈을 긁어댔다. 치지직. 순간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튀었다. 어둠 속에서 그것은 작은 별처럼 번쩍였다가 금세 사라졌다. 하지만 그 짧은 찰나의 빛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꺼져가던 무언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넣을 수 있다. 윤세아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다시 금속 조각을 자갈에 문지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정확한 각도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조금 더 강한 압력으로, 그리고 마침내 치지직탄 냄새와 함께 손끝에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가 전투복 소매 끝에 미리 꿰매 두었던 작은 화약 뭉치에 불꽃이 옮겨 붙었다. 화약은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지독하게 높은 열을 내며 천천히 타기 시작했다. 그 뜨거운 열기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던 콘크리트 일부분을 서서히 달구기 시작했다. 콘크리트는 갑자기 받게 된 고열에 미세한 팽창을 일으켰다. 정상적인 품질이라면 버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값싼 시멘트와 과도한 모래, 불순물로 범벅이 된 이 벽체는 그 열을 견디지 못했다. 어딘가에서 아주 가느다란 쪽 하는 소리가 났다. 균열이 시작되는 소리였다. 그 순간 콘크리트 무덤 속에 갇혀있던 윤세아의 눈동자에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다. 그래,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서라벌 아파트, 제7 토목여단, 민도현,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더 거대한 괴물들. 이 콘크리트 벽이 갈라지는 순간 그들의 왕국도 함께 균열이 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균열이 난 방향으로 몸을 밀어붙였다. 부러진 손가락과 갈비뼈에서 새로운 고통이 폭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비명을 삼켰다. 짧고 얕고 거친 숨을 내쉬며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붙잡고 있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쪽쪽 어디선가 머리카락 한 올이 끊어지는 것보다도 미세한 소리가 났다. 하지만 윤세아에게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발음처럼 들렸다. 콘크리트를 달구던 열기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화약 뭉치는 이미 거의 다 타버렸지만 그동안 벽체 일부분은 충분히 고열에 노출되어 있었다. 열을 머금은 불량 콘크리트는 제대로 굳지 못한 채 안에서부터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또 한 번. 수족. 이번에는 확실히 느껴졌다. 자신의 갈비뼈를 짓눌러 오던 무게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종이장 한 장만큼 가벼워지는 느낌. 내려. 윤세아는 부러진 손가락의 고통을 무시한 채 벽 쪽으로 몸을 밀어붙였다. 굳어가던 콘크리트가 살을 긁어내며 일그러졌다. 어깨와 팔에서 살점이 벗겨지는 감각이 전해졌지만 고통을 구분해서 느낄 겨를은 없었다. 또 한 번의 균열음, 그리고 아주 작은 틈.
그 틈 사이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먼지와 시멘트 가루가 섞여 있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다른 공기였다. 죽은 공간이 아닌 살아있는 세상의 공기. 윤세아는 그 틈으로 얼굴을 붙였다. 턱과 볼에 콘크리트 가루가 더 깊게 파고들었고 눈썹과 속눈썹 사이사이에 이미 굳기 시작한 시멘트가 들러붙었다. 그녀는 숨을 쉬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작고 짧고 필사적인 호흡, 폐 안쪽이 시렸다. 숨을 들이쓸 때마다 갈비뼈가 비명을 질러대는 듯했지만 오히려 그 고통이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떼어 벌려야 해. 윤세아는 손가락 마디로 균열 부위를 더듬었다. 아직 완전히 굳지 않은 부위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하지만 열에 취약해진 부분은 손가락 몇 개로도 충분히 흔들 수 있을 만큼 약해져 있었다. 그녀는 콘크리트 조각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 당겼다. 오두둑.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다. 동시에 그녀를 짓누르던 무게 일부가 한 번에 쏟아져 내려가며 몸이 아래로 약간 처졌다. 엔데 가라앉으면 안 돼. 당황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머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그녀는 곧바로 무너진 방향과 반대쪽으로 몸의 중심을 옮겼다. 몇 센티미터 남짓한 이동이었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균형을 되찾게 해주었다. 입 앞의 공기 주머니는 다행히 유지됐다. 이번에는 팔꿈치를 균열 쪽으로 밀어 넣었다. 굳어가는 콘크리트 사이에 어거지로 공간을 벌리자 또 다른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콩. 깨진 조각들이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 발목 주변에서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며 다리에 약간의 틈이 생겼다. 그 틈 사이로 바깥의 공기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왔다. 윤세아는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며 굳어가는 콘크리트를 안에서부터 깨부수기 시작했다. 관절마다 뜨거운 칼날을 꽂아 넣는 듯한 고통이 번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마침내 왼쪽 어깨 위쪽에서 비교적 큰 균열이 한 번에 터져 나갔다. 과지직. 균열을 따라 금이 타고 올라가더니 어두운 벽체 일부가 와르르 무너지며 바깥과 연결되는 틈이 생겼다. 검은 밤 공기와 함께. 어쩐지 섬뜩할 만큼 맑은 바람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코와 입을 그 틈 쪽으로 바짝 붙였다. 한 번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갈비뼈 사이에서 들려나온 짧은 신음. 하지만 그 신음마저도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얼마나 더 몸부림을 쳤는지 알 수 없었다. 손톱 밑은 이미 피와 콘크리트로 엉망이 됐고 팔과 어깨의 감각은 희미해졌다. 단지 결과만은 분명했다. 벽체 상단에 사람 한 명의 어깨가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구멍이 생겨 있었다. 그 구멍 사이로 새벽 공기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윤세아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다. 몸을 뒤틀어 오른쪽 어깨부터 틈 사이에 밀어 넣었다. 굳어가는 콘크리트가 살을 긁어내며 갈비뼈를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가 온몸에 숫돌을 문지르는 것 같았다. 어깨가 빠져나오자 상반신 전체가 구멍 밖으로 기어 나올 수 있었다. 양팔을 앞으로 뻗어 바깥 벽면에 철근을 붙잡았다. 그녀는 마치 무덤에서 기어 나오는 망령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콘크리트 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허리까지 빠져나왔을 때 남아있는 콘크리트가 한 번 더 그녀의 몸을 붙잡았다. 다리와 골반 부분이 여전히 곤죽처럼 굳어가는 벽 속에 갇혀 있었다. 마지막. 그녀는 철근을 움켜쥔 손에 남은 모든 힘을 실었다. 팔 근육이 타는 듯이 뜨거워졌다. 뼈와 콘크리트가 서로 끌어당기다가 결국 하나가 포기했고 이번에는 콘크리트가 먼저 무너져 내렸다. 와르르. 석양이 질 때 부서지는 빙벽처럼 굳어가던 콘크리트 조각들이 다리 주변에서 떨어져 나갔다. 함께 몰아친 파편들이 종아리와 허벅지를 마구 후벼 팠지만 그녀는 비명을 삼켰다. 그리고 마침내 몸 전체가 벽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녀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엎드린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재갈은 어느 틈엔가 빠져나가 있었다. 목구멍은 이미 녹슨 철을 긁어먹은 사람처럼 쓰라렸지만
입으로 마시는 공기는 달고도 달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는 몸을 옆으로 굴려 등을 바닥에 붙였다. 위로 올려다본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잔뜩 뒤덮여 있었다. 별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곳이 콘크리트 무덤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라는 사실이었다. 양팔을 벌리고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다 자신의 몸 상태를 차분하게 점검했다. 갈비뼈, 서너 개, 골절 이상,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 부러짐, 우측 다리 근육은 부분 파열 이상, 무게를 제대로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 온몸의 타박상과 찰과상, 그리고 시멘트 화학물질에 의한 피부 화상, 추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그녀는 수술실의 외과 의사처럼 냉정하게 자신의 상처를 분류했다. 그래도 척추는 괜찮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상황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손바닥을 바닥에 짚는 순간 부러진 손가락의 뼈마디가 콘크리트에 닿으며 번개 같은 고통이 치고 올라왔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손가락 두어 개만 이용해 겨우 상체를 세웠다. 다리에 힘을 주자 오른쪽 쪽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났다.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벽에서 기어나온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군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전투복은 콘크리트와 피, 흙먼지가 뒤섞인 회색 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머리카락에는 굳어버린 시멘트가 달라붙어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고 얼굴 한쪽은 피와 시멘트가 엉겨붙어 원래 피부색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눈만 살아있었다. 깊게 패인 눈두덩이 속에서. 먹구름보다 더 짙고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지금은 복수할 때가 아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공사장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민도현과 옥연들은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콘크리트 타설이 끝난 시각이 새벽 2시를 훌쩍 넘겼을 테니 야간 인원들은 최소한으로 줄어들어 있을 것이다. 멀리서 야간 경계병의 휘파람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나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멀리 나갈 수는 없다. 하지만 이곳에서 사라져야 한다. 윤세아는 몸을 일으켜 벽체에서 떨어졌다. 한 발 디딜 때마다 다리에서 악소리가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빠져나온 구멍부터 확인했다. 벽체 중간쯤, 콘크리트 일부가 안쪽에서부터 터져나가며 생긴 틈. 가까이서 보면 누군가가 안에서부터 박차고 나온 흔적이었지만 멀리서 보면 단순한 거푸집 변형이나 타설 불량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되어 숨겨야 해. 그녀는 주변에 떨어져 있던 콘크리트 조각과 철근 자투리를 모았다. 무너진 부분을 적당히 채워 넣고 손바닥과 팔꿈치로 표면을 문질러 얼기설기 다듬었다. 완벽한 위장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동안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 정도의 흔적이 되었다. 다음은 자신의 흔적이었다. 바닥에는 여기저기 피가 떨어져 있었다. 콘크리트 위에 번진 붉은 얼룩은 생각보다 눈에 잘 띄었다. 그녀는 주변에 쌓여있던 모래와 자갈을 이용해 피 얼룩 위를 덮었다. 머리카락이 떨어진 곳, 군화 자국이 유난히 짙게 남은 곳도 마찬가지였다. 완벽할 수는 없어.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이 콘크리트 속에 묻힐 때 두고 온 재갈과 밧줄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다행히도. 대부분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채 함께 굳어버렸고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이제 이곳에서 떠날 차례였다. 철책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멀게 느껴졌다. 실제로는 몇백 미터 남짓이었지만 부러진 다리와 갈비뼈로는 마치 수킬로미터처럼 느껴지는 거리였다. 그녀는 그림자와 그림자를 골라 밟듯 움직였다. 가로등이 비추는 원형빛의 경계 밖으로만 발을 옮겼다. 한 번은 모퉁이를 돌아 나오려는 순간 저 멀리서 경계병 둘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야, 근데 그 소문 들었냐? 이번에 온역은 소령 말이야. 뭐더라? 한소연인가? 아, 그 얼음공주 남자들 다 씹어먹는다며? 아, 그러게 그래도 한 번쯤은 크흠. 둘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윤세아는 숨을 멈추고 바로 옆에 쌓인 철근 더미 뒤에 몸을 숨겼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속에서 고막을 때렸다. 다행히 그들은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웃으며 지나갔다. 그들이 멀어지자 그녀는 철근 더미에서 몸을 일으켰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다. 소문까지 벌써 퍼졌군. 민도현이 퍼뜨린 더러운 이야기들이 부대 전체에 도배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고 그만큼 그의 불안도 컸다는 뜻이었다. 좋아, 그 불안 더 커지게 만들어주지. 철책에 다다랐을 때 윤세아의 몸은 거의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철조망 위쪽에는 요즘 드물게 쓰는 단순 감지선과 오래된 CCTV가 설치돼 있었다. 그녀는 낮에 현장 점검을 하면서 이미 사각지대를 파악해 두었고 그중 가장 넓은 틈으로 몸을 기어 올라갔다. 철조망이 군복을 긁어 찢었고 굳지 않은 피가 다시 터져 나왔다. 하지만 떨어지는 쪽은 바깥이었다. 철책을 넘어 땅바닥에 구를 때 갈비뼈에서 다시 한번 끔찍한 통증이 치고 올라왔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녀는 흙먼지 사이에 몸을 숨겼다. 뒤돌아본 부대 내부는 여전히 고요한 밤 풍경 그대로였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부대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 마을에서도 조금 떨어진 지붕은 내려앉고 창문은 깨져나간 낡은 폐가 한 채. 윤세아가 서민우 대위와 미리 약속해 두었던 비상 접선 지점이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다. 중간중간 정신이 끊겼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포복을 하고 있는지, 기어가는지, 걷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겨우 폐가 마당 안쪽으로 몸을 끌고 들어왔을 때 동쪽 하늘은 은은하게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찢어진 마루바닥 위에 그대로 쓰러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장군님, 장군님.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깨를 흔드는 손길이 느껴졌다. 눈꺼풀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먼지 쌓인 천장과 깨진 석가래 틈 사이로 보이는 흐릿한 하늘. 정신 드십니까, 장군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절박함과 안도가 뒤섞인 울림이 있었다. 윤세아는 힘겹게 눈을 떴다. 민우. 그녀가 이름을 부르자 젊은 장교의 눈가에 금세 물기가 맺혔다. 서민우 대위, 이번 잠입 작전에서 외부 지원을 맡은 그녀의 가장 믿을 만한 부하였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고가 끊겨서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긴 했지만 그의 말은 채 끝나지 못했다. 윤세아가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누가 울래?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당장 응급처치부터. 폐가의 한가운데에서 급조된 야전 의무실이 펼쳐졌다. 서민우는 부대 의무실에서 몰래 빼온 소독약과 붕대, 부목을 가방에서 꺼냈다. 군용 구급 키트에 들어있는 약품들이었다. 숨 크게 쉬십시오. 갈비뼈 상태 좀 보겠습니다. 그가 손으로 가슴 부위를 눌러보자 윤세아는 눈살을 찌푸렸다. 거기 아니다. 조금 더 오른쪽, 거기? 아마 다발성 골절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장군님. 지금 군병원에 실려가면 누가 제 시체 먼저 확인하겠나. 짧지만 무거운 농담이었다. 서민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갈비뼈, 주변을 압박 붕대로 꽁꽁 감았다. 부러진 손가락에는 간이 부목을 대고 고정했다. 시멘트 화학물질에 노출된 피부는 깨끗이 씻어낸 뒤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쌌다. 처치가 끝났을 즈음 윤세아의 얼굴은 통증과 피로로 창백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오히려 처음보다 더 또렷해져 있었다. 보고해. 네. 내가 콘크리트 무덤에 들어간 사이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서민우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장군님 통신이 끊어진 시각이 새벽 1시 40분경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공사장 주변 CCTV는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갑자기 노이즈가 생기더니 그 구간만 통째로 기록이 지워졌습니다. 민도연이 손을 쓴 거겠지. 네, 그래서 바로 비상 접선 지점으로 이동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부대에서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한소연 소령 실종.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서민우는 계속했다. 새벽 4시부터 전부대 수색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지휘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색 구역을 보면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서라벌 아파트 공사장에서 절벽 쪽으로 이어지는 길, 그리고 절벽 아래 협곡.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어렸다. 협곡이라 떨어뜨리기도 참 편한 데지. 아침 8시경 수색조 중 한 명이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한쪽만 남은 군화와 대량의 혈흔. 군화에 장군님께서 잠입할 때 신고 오신 것과 동일한 규격의 여군용 전투화였습니다. 발목 안쪽의 표시까지 완벽하게. 밧줄로 묶기 전에 벗겨놨구나. 윤세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도연의 세심함이자 치밀한 잔인함이었다. 피는 진짜였습니다. 아마 공사장에서 장군님을 폭행했을 때 흘린 피를 따로 모아두었다가 협곡 아래로 뿌린 것 같습니다. 현장 감식관이 잠정 결론 내리기를. 야간 현장 점검 중 발을 헛디뎌 추락, 실족사 추정. 마치 누가 써준 대본처럼 자연스러운 결론. 군은 그런 식으로 많은 것을 덮어왔고 앞으로도 덮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좋아. 윤세아가 낮게 말했다.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나는 죽었다. 서민우의 눈이 커졌다. 장군님. 부대도 국방부도 언젠가는 그렇게 믿게 될 거야. 이미 민도현은 보고 준비를 마쳤겠지. 좋아. 그럼 나는 기꺼이 죽은 사람 역할을 해주지. 그녀는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지만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다. 죽은 사람에게는 좋은 점이 하나 있지. 무엇입니까?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다. 추적도, 통제도, 보고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그림자가 된다. 그리고 그 그림자로 저 괴물들의 목을 죄겠다. 폐가 안에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먼지 냄새와 소독약 냄새, 피 냄새와 시멘트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서민우는 눈앞의 상관이 진짜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했다. 서대위, 네. 지금부터 자네는 내 눈과 귀가 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바닥에 박히는 못처럼 단단했다. 부대로 복귀해. 평소처럼 근무하고 평소처럼 행동해. 그 대신 오늘 밤부터 민도연과 옥연들 그리고 그와 접촉하는 모든 인물들을 24시간 감시해. 도청 장비, 위치 추적기, 계좌 추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면 나중에 내가 책임지지. 장군님, 하지만 제 권한으로는 내 명의의 비상지시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두었다. 알파룸에서 나올 때 이미 서류는 장관 결재까지 마쳤다. 자네는 국방부 특별감찰단 외부 지원 요원이다. 내가 살아 돌아오는 순간까지 자네의 상관은 민도현이 아니라 죽은 사람인 나야. 서민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장군님, 정말 돌아오실 겁니까? 윤세아는 시멘트가 굳어버린 얼굴을 겨우 움직여 미소 비슷한 것을 지어 보였다. 당연하지. 그녀의 눈동자가 섬광처럼 빛났다. 내가 직접 선택한 전쟁이다. 끝까지 보고 가지 않고 어디 가겠나. 폐가 밖에서는 어느새 새가 울기 시작했다. 하늘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다. 제7 토목여단 안쪽에서는 곧 한여군 소령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을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올 것이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안타까운 사고라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이는 그래도 여군이 무리해서 현장을 돌아다니더니 결국 같은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말 위로 민도연은 애도와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여단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낡은 폐가 안에서는 죽었다고 선언된 한 여인이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테나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신이 아니라 유령이 되어 자신을 콘크리트 속에 묻어버린 그들 위로 천천히 다가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을 때, 그때 그들의 발밑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온 세상이 듣게 만들 것이다. 제7 토목여단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규칙적으로 시작되었다. 기상나팔, 점호, 구보, 아침 식사, 병사들의 발소리가 운동장을 채우고 취사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날 아침, 공기 어딘가에는 설명하기 힘든 묵직한 긴장감이 떠다니고 있었다. 집합. 중대장이 목이 터져라 고함치자 병사들이 연병장에 모여섰다. 잠시 후 여단 방송망을 통해 여단 장실에서 내려온 지시가 전달됐다. 전부대 비상수색령 발령, 국방부 파견 한소연 소령, 야간 현장 점검 중 연락 두절, 마지막 목격 장소, 서라벌 아파트 공사장 인근, 각 중대는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 수색에 전념할 것. 병사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번졌다. 아니, 그 얼음공주 소령 말하는 거야. 헐, 진짜 실종이라고 어제도 현장 쓸고 다니던데 밤에도 나갔나 보네. 누군가는 빈정거렸고 누군가는 은근한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소령이 몇 시간 전 콘크리트 벽 속에서 죽을 뻔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아니,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여단장실에 모여 있었다. 민도연은 새벽부터 여단장실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그는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진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밤새 피곤한 몸을 깨워주는 익숙한 맛이었다. 책상 위에는 이미 깔끔하게 작성된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다. 사건명 국방부 파견, 장교 실종 건 피해자, 국방시설본부 소속, 한소연 소령 발생 추정 시각, 0229 공용경 발생, 행 추정 장소, 서라벌 아파트 공사장 및 인근 지형 잠정, 추정 야간 현장 점검 중 실족 추락에 따른 실종. 그는 보고서를 훑어보다가 입가를 비틀며 웃었다. 조금 더 안타까운 느낌이 필요하겠군. 옆에 서 있던 작전과장이 눈치를 보며 물었다. 어떤 식으로 보완하시겠습니까? 대령님, 성실하고 유능한 장교였으나 과도한 책임감으로 야간 단독 점검에 나섰다가 이런 식으로 책임감, 헌신, 이런 단어들 좀 넣어. 상부는 그런 단어에 약하지. 알겠습니다. 민도연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폈다. 피곤한 기색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한 짐을 덜어낸 사람처럼 얼굴이 한결 홀가분해 보였다. 콘크리트는 말을 안 하지. 그의 머릿속에 벽체 속에서 질식해가던 여자의 눈빛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기억은 곧 커피 향과 함께 사라졌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여단 헌병 소대장과 공사감독관 그리고 옥연중 둘이었다. 대령님, 수색 준비 완료됐습니다. 좋아. 신용은 제대로 해야지. 어쨌든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니까. 그는 일부러 얼굴 표정을 조금 더 굳게 만들었다. 뒤통수 쪽으로 묶인 실없는 감정선을 몇 개 끌어와 눈썹과 입가에 배치했다. 기억해. 오늘 우리 여단은 실종된 소령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수색하는 착한 부대다. 알겠나? 그리고 그가 헌병 소대장을 따로 바라보며 말했다. 증거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발견된다.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 헌병 소대장의 얼굴이 잔뜩 굳어졌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령님. 협곡 아래에서 한쪽만 남은 군화가 발견된 것은 수색 시작 후 3시간쯤 지나서였다. 발견했습니다. 젊은 병사의 목소리가 무정히에 울려 퍼졌다. 소대장과 중대장이 동시에 달려갔다. 낡은 암벽 아래 작은 물웅덩이와 돌무더기가 뒤섞인 곳에
여군용 전투화 한 짝이 흙과 피에 더럽혀진 채 놓여 있었다. 주변에는 마치 의도적으로 뿌려놓은 듯한 혈흔이 넓게 번져 있었다. 이 정도면 생존 가능성은 낮겠군. 중대장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시신은요, 바닥에 물이 흘렀다 사라진 흔적이 있습니다. 아마 급류에 휩쓸려 더 아래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헬멧을 쓴 감식관이 현장을 훑어보며 말했다. 휴... 누군가 짧게 탄식을 내뱉었다. 그러나 그 탄식에는 진심 어린 슬픔보다는 복잡한 일은 싫다는 피곤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현장을 정리한 헌병 소대장은 무전을 잡았다. 여단장님,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 목격 지점 인근 협곡 하단에서 실종된 한소연 소령의 것으로 추정되는 군화와 대량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지형 여건상 시신 수습은 곤란한 상태입니다. 실족 추락 후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무정이 너머로 민도현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군. 알았다. 수색은 여기까지다. 더 이상 병력 무리하게 투입하지 마라. 실족사로 잠정 결론 내리지. 그날 오후 여단 상황실에는 조용한 헌화식 비슷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내려온 사진 한 장이 작은 액자에 끼워져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다. 흰 배경에 단정한 전투복을 입고 경례를 하고 있는 한 여군 장교의 사진. 사진 속 여성의 눈빛은 어딘가 차갑고 결연했다. 유가족에게는 우리가 책임지고 최대한 정중히. 민도현은 위로의 문장을 몇 개 읊조리며 마치 깊은 슬픔에 빠진 지휘관처럼 행동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장교였는데 안타깝군요. 국가와 부대를 위해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으니 군인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최후입니다. 그의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렇게 끝이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서민우는 상황실 뒤편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머리 숙인 장교들, 형식적인 묵념, 건조한 애도의 말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장면은 그냥 치밀하게 연출된 연극에 불과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장군님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작게 중얼거린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 말은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맹세가 되어 굳어졌다. 이 연극 끝까지 지켜봐주지. 그리고 마지막 막이 내릴 때 누가 진짜 관객이고 누가 무대 위에 서는지 보여주겠다. 그날 밤 서민우는 자신의 생활관 침상 아래 숨겨둔 가방을 꺼냈다. 안에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검게 도색된 소형 장비들이 줄지어 들어 있었다. 고성능 도청기, 초소형 카메라, 위치추 추적기, 데이터 저장 장치. 대부분은 국방부 감찰단의 비밀 창고에서 빼온 정규 지급 목록에는 없는 장비들이었다. 그는 장비를 차분하게 점검한 뒤 가방을 다시 덮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장군님.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흥분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첫 번째 표적은 민도현의 집무실이었다. 야간 근무자들이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홀짝이는 시각. 서민우는 부대 통신실로 향하는 척하며 조용히 여단 본부 건물 뒤편 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본부 건물은 낮에는 사람으로 붐볐지만 밤이 되면 일부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한산했다. 특히 여단장실 주변은 오히려 지나치게 조용할 정도였다. 경계가 철저한 건지 자만하는 건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건물 뒤편 비상 계단으로 올라갔다. 낡은 철제 계단이 몸무게에 살짝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는 복도 쪽까지 전달되지는 않았다. 여단장실 바로 옆 비품 창고, 낮에 미리 확인해 둔 곳이었다. 문틈 아래에 아주 얇은 와이어를 밀어 넣는 것만으로 단순 걸쇠 장치는 어렵지 않게 풀렸다. 심호흡을 한번 한 뒤 서민우는 약간 열린 문틈 사이로 몸을 집어넣었다. 작은 비품 창고는 어둡고 좁았다. 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방 안쪽 벽 하나뿐이었다. 그 벽은 여단장실과 맞닿아 있었다.
이미 낮에 도면을 훔쳐보며 구조를 모두 파악해둔 상태였다. 여기군. 그는 벽 한쪽에 소형 드릴을 가져다 댔다. 특수 코팅된 드릴날은 콘크리트보다 훨씬 부드러운 석고보드를 거의 소리 없이 뚫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전 하나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이 뚫렸다. 그는 그 구멍 사이로 초소형 마이크가 달린 도청 장치를 밀어 넣었다. 마이크 끝부분에는 소리를 잘 수집할 수 있도록 작은 진동판이 달려 있었다. 이제 이 방에서 오가는 모든 말이 내 귀로 들어온다. 이어 그는 여단장실 정문 위쪽의 화재 경보기를 향해 또 다른 장치를 준비했다. 화재 경보기 커버를 살짝 열어 내부 전원선에 도청 장치를 연결하면 전력 공급은 그쪽에서 해결되고 외관상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경험이 없다면 감식관조차 쉽게 눈치채기 힘든 설치 방식이었다. 작업을 마친 그는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내려갔다. 모든 과정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그 10분 동안 내내 귀를 때릴 만큼 크게 뛰고 있었다. 이제 당신 입으로 자백할 차례입니다. 민도연. 다음 날 오후 제7토목여단 근처의 한 허름한 카페. 간판에는 장미다방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장미는 한 송이도 없었다. 대신 담배 연기와 싸구려 커피 냄새가 뒤섞인 오래된 군부대 주변 가게 특유의 공기가 자욱했다. 구석자리에서 서민우는 스마트폰에 연결된 이어폰을 꼽은 채 머그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어폰 끝에서는 아주 작은 잡음과 함께 몇몇 목소리가 섞여 나왔다. 그래. 이번 충전 분량은 어제 얘기한 대로야. 장부 조정은 알아서들 하고. 민도연의 목소리였다. 여단장실 책상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듯했다. 대령님, 청구건설 쪽에서도 감사 인사를.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아마도 공사 담당 업체 대표 쪽이었다. 감사는 무슨 계약서 잘 쓰고 서류상 문제만 없으면 돼. 철근이야. 뭐? 조금 얇으면 어때? 눈에만 안 띄면 되는 거지. 대화 속에서 청구건설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오갔다. 서민우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속으로 이름을 되뇌었다. 청구건설, 장군님이 콘크리트 속에서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름. 이미 유령의 회사라는 사실이 확인된 민도연의 사금고. 좋아, 더 떠들어 봐라.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녹음 버튼이 빨간 불을 뿜는 것을 확인했다. 도청 파일은 실시간으로 암호화되어 저장되도록 설정해 두었다. 혹시라도 장비가 압수되더라도 누군가가 내용을 함부로 재생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틀, 3일, 4일. 시간이 흐를수록 녹음 파일의 개수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민도연과 옥연들이 나누는 대화, 공사업체와의 거래, 수상한 외부 통화들. 그 안에는 직접적인 범죄의 냄새가 나는 대목들이 점점 더 많이 쌓이고 있었다. 한편 낡은 폐가 안, 윤세아는 여전히 제대로 눕지도 못한 채 반쯤 기댄 자세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다. 다만 그 고통에 익숙해졌을 뿐이었다. 갈비뼈가 숨을 쉴 때마다 욱신거렸고 한 손에는 늘 저릿한 감각이 따라다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였다. 팔을 들었다 내리고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다리를 약간씩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군이는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죽어간다. 그녀는 자신에게 그렇게 중얼거렸다. 서민우가 가져다준 노트북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암호화된 통로를 통해 민도연과 옥연들의 통화 기록과 위치 정보, 간단한 보고서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마치 수술대 위에 올라온 거대한 암덩어리를 정밀하게 해부하듯 어느 부분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혈관을 통해 어디로 퍼지는지를 차분히 파악해 나갔다. 역시 그녀는 어느 시점에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위는 하나가 아니야. 민도연이 받는 전화 중 유난히 공손하게 나오는 목소리 톤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장관님 토, 차관님 토 아닌 더 모호한 호칭을 사용했다. 본부장님. 걱정 마십시오.
여기 일은 제가 알아서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군수본부장. 군 전체의 보급과 시설, 군수품을 총괄하는 자리, 별 3개. 군수본부장이 직접 다 끼어들었군. 윤세아는 화면을 꺼냈다. 한 여단장의 비리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 서라벌 아파트, 청우 건설, 가짜 자재, 빼돌려진 예산, 그 돈이 흘러가는 마지막 지점에 별 3개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누가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장군님, 어느 날 서민우가 조금 들뜬 표정으로 폐가를 찾았다.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하나의 문서를 띄웠다.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온 분석 결과입니다. 장군님이 목숨 걸고 가져오신 철근 샘플. 윤세아의 눈빛이 또렷해졌다. 읽어봐. 서민우가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해당 철근 샘플은 국방 규격에 현저히 미달되는 저급 고철 재활용 제품으로 판명됨. 인장 강도는 기준치의 30%에 불과하며 용접 부위의 내구성은 외부 충격 시 쉽게 파단이 발생할 수준으로 측정됨. 동일 규격의 철근이 구조체 핵심 부위에 사용될 경우 지진이나 폭격, 폭발 등 외력에 의해 전체 건물 붕괴 가능성이 매우 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살인 건축이군. 윤세아가 낮게 말했다. 예, 이 한 장이면 민도현을 군사재판장 앞에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어. 하지만 난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아. 그녀의 시선이 노트북에서 서민우로 옮겨졌다. 한 사람 갈아넣고 끝낼 거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서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좋아, 민도현의 피라미드에서 제일 약한 벽돌부터 뽑자. 5견 중 1명. 그래, 가장 겁이 많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놈일수록 좋겠지.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부대에 잠입해 있던 며칠 동안 그녀가 관찰해온 사람들의 특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공사감독관, 보급장교, 인사장교, 군수과장, 헌병소대장. 5 중 누가 제일 먼저 무너질 것 같나. 서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 이름을 집어 올렸다. 박상사. 윤세아의 눈이 반짝였다. 이유는 아이입니다. A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군병원에서 치료가 어렵고 민간병원의 고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상사 월급으로는 엄두도 못 낼 금액이라더군요. 민도현이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들 수술비를 대주는 대신 공사장 비리를 눈 감아주고 문제 생길 때마다 현장 보고서를 조작해 왔습니다. 돈을 줘놓고 다시 돈줄을 쥔 거군. 지금도 그의 통장으로 흘러들어온 의심스러운 입금 내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손을 봐서 곧 그 돈줄이 막혀버릴 예정이지만요. 윤세아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좋아, 서대위, 자네. 이제 좀 감찰단 답구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며 말했다. 박상사를 우리 쪽으로 데려오자. 방법은요. 선택지를 주는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차분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악마의 편에 서서 아들에게 범죄자의 아버지를 남길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의 편에 서서 목숨은 힘들지 몰라도 이름은 구하는 쪽으로 설지 선택하게 해. 며칠 뒤 부대 인근 오래된 공원 벤치 위. 평소보다 훨씬 지친 얼굴의 중년 상사 한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담배 좀 줄여야 하는 거 아시죠? 박 상사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누구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서민우가 웃는 얼굴로 서 있었다. 그냥 상사님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농담할 기분 아닙니다. 상관이면 계급장을 보여주고 부하라면 각 잡고 서서 얘기하세요. 상사님 아들, 이름이 박지우 맞죠? 그 순간 박 상사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담배꽁초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어디서 그 이름을...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서민우는 천천히 벤치에 앉았다. 박상사 옆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였다. 지우는 요즘 어떻습니까? 항암 치료는 잘 버티고 있나요? 그만해. 박상사의 손이 떨렸다. 그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지금 상사님이 서 있는 자리가 지우에게 어떤 아버지를 남겨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민우는 생각보다 공격적이지 않은 톤으로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비난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선택은 상사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눈 감고 있으면 상사님은 아들을 살린 아버지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아들은 평생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겠죠. 닥쳐. 반대로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한다면 지우는 잠시 동안은 상처받겠지만 언젠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늦었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한 사람이다. 박상사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어쩔 수 없었어. 그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마침내 터져나오듯 말했다. 지우 수술비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인간이 민대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 도장을 찍으라고, 서류를 고치라고, 보고서를 없애라고. 눈가에 핏줄이 돋아났다. 거절하면 지우 병원비는 끊기고 나랑 내 가족은 다른 오지 부대로 쫓겨나고 그 인간이 못할 짓이 없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협조해 왔다. 오 그래. 박상사는 자신을 비웃듯 허탈하게 웃었다. 어차피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윗놈들이 다 그러고 사는 거고 나는 그저 조금 곁다리로 얻어먹었을 뿐이야. 서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 장군님께 그대로 해보시죠. 장군님, 윤세아 준장님. 박상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죽었다며. 아직 안 죽었습니다. 서민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콘크리트 안에서 살아 돌아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상사님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마지막 증인을. 벤치 위에 한동안 침묵이 내려앉았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공원나무의 잎사귀를 흔들었다. 멀리서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침내 박상사가 입을 열었다. 내가 모든 걸 말하면 지우 수술비는 국방부 특별감찰단 예산과 몇몇 뜻있는 사람들의 후원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상사님의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 서민우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여기 상사님 통장으로 들어온 모든 입금 내역입니다. 민대령 쪽에서 흘러들어온 돈줄은 이미 제가 잘라 놓았습니다. 이제 상사님은 어느 쪽이든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악마의 편에 서서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이제라도 뒤돌아서느냐. 박상사는 봉투를 움켜쥐고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대령 책상 뒤 벽장 안에 금고가 하나 있다. 서민우의 눈이 번쩍였다. 금고, 겉으로 보이는 금고 말고 그 뒤에 가려진 작은 금고가 있다.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청우 건설 장부, 뇌물 기록, 공사 조작 서류들. 내가 직접 몇 번 봤으니까 틀림없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나 더 이상 눈 감고는 못 살겠어. 폐가 안에서 윤세아는 그 보고를 끝까지 듣고 눈을 감았다. 박상사의 떨리는 목소리, 그가 짓눌려왔던 죄책감, 그리고 마침내 내린 선택. 악마를 키운 건 악마만이 아니야.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악마를 알면서 침묵했던 윗선들, 표를 받아 먹던 하수인들,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눈 돌린 방관자들. 그 생각이 어쩌면 이 전쟁이 개인의 복수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는지도 몰랐다. 좋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모였어. 과학수사연구소의 철근 보고서, 도청으로 확보한 다수의 통화 녹취록, 군수본부장과의 커넥션을 보여주는 자금 흐름, 그리고
박 상사가 알려준 숨겨진 금고라는 마지막 조각. 이제 남은 건 딱 하나다.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다. 판을 깔고 그들을 한 번에 끌어모은 다음 그 자리에서 끝내는 것. 서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군님. 윤세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서라벌 아파트. 팔체인.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작품. 가장 많은 돈을 빨아먹은 먹잇감.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대.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중홍식이지. 민도현이 훈장 달고 웃는 그 자리에서 그 훈장이 썩은 고기라는 걸 온 세상에 보여주는 거다. 폐가 안 공기가 갑자기 서늘해진 것 같았다. 오랫동안 어둠에 숨어있던 아테나가 마침내 다시 전쟁터로 돌아갈 준비를 마치는 순간이었다. 강대우는 테림 아파트 공사 현장을 드나든 지 보름 가까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날카롭게 빛났다. 낮 동안 끊임없이 몰려오는 서류, 현장 점검, 관계자 면담에도 지칠 만도 했지만 그녀의 걸음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공사장의 구석구석을 훑어보는 시선은 더 매서워지고 점검 노트에 적히는 글씨는 더 촘촘해졌다. 하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공기 변화도 분명했다. 처음 그녀를 무시하던 현장 인원들의 태도는 이제 불편함과 경계심이 뒤섞인 형태로 변해 있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강대은의 손끝에 닿는 모든 것들이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그날도 대은은 철근 결속 상태를 확인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 규격, 도면이랑 다르네요. 누가 승인했죠? 작업 반장은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다. 그게 업체 쪽에서 업체가 아니라 여단 승인 없이는 변경 불가능합니다. 다시 확인해 오세요. 차갑지만 조용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현장 사람들에게는 칼날처럼 들렸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작업 인원들은 속삭였다. 저 소령, 미쳤나 봐. 어떻게 다 찾아내지 대령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텐데.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짜증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럴수록 강대우는 더욱 침착해졌다. 이상한 점은 그뿐이 아니었다. 며칠 전부터 부대 안팎으로 그녀에 대한 더러운 소문이 쏟아지고 있었다. 윗사람 몇 명이랑 엮였다더라. 승진도 실력이 아니라 몸으로 했다던데 감찰 나온 거 다 쇼지. 자기 자리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 대우는 식당을 지나갈 때마다 등에 꽂히는 시선들을 느꼈다. 낄낄거리는 웃음, 몸매를 훑는 듯한 눈길, 일부러 들리게 하는 비하 발언들. 그러나 그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익숙하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현장 장교로 근무했던 지난 세월 내내 그녀를 따라다녔던 그림자와도 같은 공격 방식이었다.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능력을 증명해야 했고 똑같은 실력을 보여도 남자보다 몇 번은 더 혹독한 질문을 받고 시험을 치러야 했다. 그래서인지 이런 악의적인 소문들은 그녀를 위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조용히 부는 악의의 바람 뒤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그녀를 흔들고 고립시키고 증언의 신뢰도를 파괴하기 위한 누군가의 조직적인 움직임. 진학원 대령, 그 이름이 대운의 머릿속에 서서히 떠올랐다. 그날 밤 대운은 숙소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자료들을 펼쳤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 더미는 끝없이 쌓여 있었다. 예산 집행 내역서, 자재 검수 기록, 업체 계약 자료, 공사 일정표까지. 그녀는 하나씩 펴놓고 붉은 펜으로 울퉁불퉁한 선을 그었다. 빼돌린 자재 수량, 맞지 않는 합계, 존재하지 않는 운송 기록, 사라진 예산. 모든 퍼즐 조각은 똑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대진산업. 겉으로는 평범한 납품 회사지만 거래 내역과 주소지, 직원 명단을 더 깊이 파고들자 허상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러던 중 외부 지원팀에서 도착한 비밀 보고서 한 장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들었다. 대진산업 대표자는 진학원의 아내 장혜윤. 대우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래 기다린 퍼즐 한 조각이 마지막으로 맞춰지는 순간처럼 모든 구조가 완벽하게 하나로 이어졌다. 서류상 거래, 허위 납품, 부실 철근과 시멘트 사용, 예산 횡령, 개인 자산 축적, 수백억 대의 비리였다.
그러나 그 순간 이상한 서늘함이 함께 스쳤다. 이 정도로 큰 비리라면 진학원 혼자서 움직였을 리 없다. 그 뒤에는 더 높은, 더 오래된, 더 조직적인 어둠이 있을 것이다. 대운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이건 단순히 여단장이 뒤지게 하는 문제가 아니다. 승진과 권력을 이용해 군의 한 축을 집어삼킨 검은 손을 잘라내는 일.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아직 하나 부족했다. 실물 철근 샘플. 실제로 부실 자재가 건물 속에 들어갔다는 확실하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 그걸 얻기 위해서는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시간에 누구도 모르게 공사장의 뼈대를 뚫고 자재를 절단해 가져와야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손바닥만한 검은 케이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특수 절단기와 소형 드릴, 방진 비닐팩이 들어 있었다. 위험을 계산했고 실패 확률도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끝을 낼 마지막 한 조각이야. 밖에서는 매섭게 바람이 불고 있었다. 달빛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공사장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대우는 검은 야전복 상의 안쪽에 장비를 숨기고 부대 후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날렵했다. 마치 땅 위를 스치는 그림자 한 줄기처럼. 철책을 넘는 순간 금속이 약하게 울렸다. 그 떨림마저 죽일 만큼 그녀의 몸놀림은 숙련된 특수요원 그 자체였다. 공사장 안쪽으로 몸을 웅크리고 이동하며 숨을 고르고 있을 때 갑자기 멀리서 야간 경계병의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대우는 숨을 멈추고 벽체 그림자 뒤로 몸을 눌렀다. 수초 후 발걸음이 멀어지고 어둠이 되돌아오자 그녀는 빠르게 위치로 이동했다. 1층 주차장 기둥, 낮에 미리 표시해둔 붉은 점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장비를 꺼냈다. 드릴 끝이 콘크리트에 닿는 순간 직직직 작은 진동이 손끝으로 퍼졌다. 기둥 속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숨을 들이쉬었다. 왔다. 드릴 끝에 단단한 금속이 걸렸다. 빛을 비추자 녹세운 철근이 그대로 드러났다. 도면상의 고장력 국산 철근보다는 확연히 얇고 약한 싸구려 외국산이었다. 그녀는 절단기를 집어들고 서둘러 한 조각을 잘랐다. 얇은 금속이 깨질 듯 흔들리며 끊어지는 순간 달빛 아래 담겨있는 증거의 은빛이 흐릿하게 반짝였다. 그것은 진학원의 목을 베는 칼날이었다. 됐어. 그녀는 비닐팩에 샘플을 넣었다. 돌아서려는 그 순간이었다. 거기 누구야?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한꺼번에 켜지며 공사장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대운의 눈이 순간적으로 아찔하게 흔들렸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림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쇠파이프, 몽둥이, 군화를 신은 오명들이 그녀를 향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진학원 대령이 입가에 냉혹한 미소를 띤 채 나타났다. 잡았다 강대은 소령. 어둠은 한순간에 그녀를 집어삼켰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눈동자를 파고들었다. 강대은은 반사적으로 눈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다. 사방에서 거친 군화발 소리가 몰려왔다. 쇠소리를 내며 쇠파이프와 목재가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숨을 거치게 몰아쉬는 소리. 금방이라도 피를 볼 것 같은 살기가 공사장 바닥 위를 짓누르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소령. 진학원의 목소리가 불빛 너머에서 들려왔다. 그는 담배를 문 채 여유롭게 걸어 나오고 있었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자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잔인한 흥미가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밤마다 내 사무실에, 창고에, 현장에 유령처럼 들락날락거리던 거 꼭 잡히길 기다리는 도둑 같더군. 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숨을 고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망칠 틈은 없었다. 오명 5이 반원을 이루며 포위를 좁히고 있었고 뒤쪽 철책 쪽은 이미 무장한 병력들까지 대기 중이었다. 그녀는 몸을 곧게 세우고 말했다. 결국 스스로 들통날 짓을 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대령님, 입은 여전히 살아있군. 진학원이 피식 웃었다. 그의 눈이 대운의 손에 들려있던 비닐팩을 노렸다. 불량 철근 샘플, 모든 범죄를 실물로 입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였다. 그거, 일이 내. 그러면 최소한 편하게 죽게 해줄지도 모르지.
이게 무서워 보입니까? 그렇다. 아주 많이. 진학원은 웃으면서도 눈빛만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대우는 잠시 비닐팩을 내려다보더니 미련 없이 그것을 전투복 안쪽 깊숙한 안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죽더라도 이건 안 뺏깁니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잠깐의 침묵 끝에 진학원의 미소가 서서히 지워졌다. 좋다. 죽는 방식은 네가 선택했으니 난 그걸 존중해주지. 그가 손짓했다. 부딪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오명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첫 번째로 휘둘러진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대운의 옆머리를 스쳤다. 그녀는 몸을 낮추며 옆으로 굴렀고 동시에 가까이 붙은 한 놈의 무릎 뒤를 걷어찼다. 비명이 터졌고 거대한 몸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인연이. 다른 한 놈이 욕을 내뱉으며 몽둥이를 내리꽂았다. 대우는 팔로 방어했지만 둔탁한 충격이 팔뼈를 타고 어깨까지 전해졌다. 숨이 막히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틈을 이용해 상대의 턱에 팔꿈치를 꽂아 넣었다. 순식간에 몇 탑이 오갔다. 하지만 숫자는 냉정했다. 5명. 게다가 남자의 완력과 즉석 무기까지 그녀의 기술과 경험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강목 하나가 옆구리에 박히며 숨이 턱 막혔다. 다른 자가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쓰러지는 순간 또 다른 쇠파이프가 그녀의 등을 치시겼다. 숨이 새어 나왔다. 갈비뼈 어딘가가 금이 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비명은 터뜨리지 않았다. 입술을 물어뜯어 피맛을 느끼면서도 그녀는 눈빛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다. 잡아. 팔다리 다 꺾어놔도 상관없다. 어차피 얘는 오늘 여기서 사라질 거니까. 진학원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 담긴 잔혹함은 서늘할 정도로 선명했다. 한 놈이 무릎으로 그녀의 등을 눌러 바닥에 고정시키고 다른 놈이 거친 손으로 그녀의 팔을 뒤로 꺾었다. 우두둑. 관절이 비틀리는 소리가 귀에 들렸다. 눈앞이 번쩍했다. 이 손으로 감히 내 서류를 건드렸지. 진학원이 다가와 군화를 들어 그녀의 손등을 밟았다. 천천히 힘을 주며 말했다. 다시 펜 못 잡게 해줄게. 마침내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강대우는 비명 대신 이를 악물고 숨을 들이켰다.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눈동자 깊은 곳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아직도 그 눈빛이 남았네. 진학원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서 더 재밌는 방법이 생각났다. 그의 시선이 공사장 한쪽,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벽체 구간으로 향했다. 거푸집이 세워져 있고 내부에는 막 믹서기에서 쏟아낸 콘크리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물기와 시멘트 냄새가 섞인 축축한 공기가 서늘하게 풍겨나왔다. 감찰단 소령 한 명쯤이야. 단순 사고로 처리해도 되겠지. 예를 들어 야간 점검 중 추락사라든가. 그는 손가락으로 사각형의 좁은 틈을 가리켰다. 아니면 구조물 작업 중 콘크리트 벽에 깔려 죽었다든가. 순간 공사장 전체를 감싸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오명들조차 잠시 말을 잃고 진학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잔인함 속에는 이미 여러 번 이와 비슷한 일을 해봤을 것만 같은 익숙함이 묻어났다. 대령님, 그건 좀...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진학원은 눈빛 하나로 그를 눌러버렸다. 문제 있나 어차피 이 계집은 여기서 사라질 거다. 시체를 찾지 못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떠들어도 소문으로만 남지. 그는 입가를 비틀며 웃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비밀을 잘 지켜준다. 그 말과 함께 강대우는 사각형 구멍 앞으로 끌려갔다.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팔, 옆구리, 다리 곳곳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시야는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은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또렷해지고 있었다. 이대로 끝인가 아직이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 거친 손들이 그녀의 몸을 끈으로 동여매기 시작했다. 손목과 발목, 몸통을 칭칭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묶었다. 입에는 두꺼운 천이 쑤셔 넣어졌다. 비명은 목 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들어가라. 누군가 그녀의 몸을 들어 올렸다.
다음 순간 그녀는 차갑고 깜깜한 틈 속으로 내던져졌다. 등이 거푸진 면에 부딪히며 벽 전체가 울렸다. 얼굴 바로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밀폐된 공기뿐. 콩, 콩, 콩.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외쳤다. 부어. 철퍽, 철퍽. 무거운 액체가 쏟아져 들어오는 소리가 발 아래에서 시작됐다. 곧 차갑고 끈적한 콘크리트 반죽이 그녀의 발목을 감싸더니 서서히 종아리, 무릎 위까지 올라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까지 흘러들어왔다. 몸은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콘크리트 속에 박히고 있었다. 차가움이 뼛속 깊이 스며들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강대우는 부러진 손의 통증을 무시한 채 숨을 토해내듯 머리를 뒤로 젖혔다. 턱을 최대한 당기고 목을 움츠렸다. 마지막 남은 힘으로 얼굴 앞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냈다. 주먹 하나 들어가기 힘든 아주 작은 틈. 하지만 그 틈이 지금 그녀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콘크리트는 갈비뼈 아래까지 올라왔다. 숨이 점점 가빠졌다. 거푸집 바깥에서는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꼴 좋네. 감찰 나온답시고 잘난 척하더니 결국 콘크리트 장식품이네. 이제 입을 함부로 놀리지는 못하겠지.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곧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안쪽으로 스며드는 진동마저 끊겼다. 완벽한 침묵, 완벽한 어둠, 완벽한 고립. 그녀의 폐는 점점 더 빠르게 숨을 찾아 들썩였고 입에는 찬땀이 배어났다. 갈비뼈 사이를 파고드는 냉기가 내장까지 얼려버릴 듯 했다. 죽는다.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포기해. 편해져. 눈을 감기만 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거야.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그 속삭임을 내리찍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지나고 내 얼굴에 주먹을 날려줄 때까지는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콘크리트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가슴을 압박하는 중량감이 숨통을 죄어왔다. 이대로 몇 시간만 더 지나면 그녀는 이 회색광과 한 몸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때 그녀의 발목 주변에 아주 작은 감각이 스쳤다. 전투화 굽 안쪽. 그녀가 잠입을 준비할 때 직접 숨겨두었던 작은 금속 조각과 발화 장치. 그래, 아직 한 가지 남아있어. 그녀는 부러진 손가락이 감각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끝까지 힘을 모아 다리를 움직였다. 콘크리트가 이미 굳어가며 다리 움직임을 가로막았지만 미세한 흔들림만으로도 충분했다. 굽 안쪽에 숨겨둔 작은 장치를 발끝으로 끌어당겼다. 손가락 끝에 딱딱한 촉감이 느껴졌을 때 강대우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얼굴 앞 작은 틈으로 탁한 공기를 밀어넣듯 들이마셨다. 그녀는 금속 조각을 손에 쥐었다. 주변을 더듬으며 콘크리트 속에 섞여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찾았다. 그리고 조그마한 불씨를 얻기 위해 금속을 돌에 미친 듯이 긁어대기 시작했다. 치직, 칙, 마찰음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다시 그 물집이 터졌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1번, 2번, 10번, 100번. 시간의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남은 건 단지 반복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튀었다. 순식간에 사라질 듯한 미약한 빛.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것이 태양보다도 뜨겁고 눈부셨다. 불꽃은 미리 군복 안에 감춰두었던 작은 화약 뭉치로 옮겨 붙었다. 폭발은 아니었다. 대신 그 화약은 지속적인 고열을 내뿜으며 주변을 달구기 시작했다. 콘크리트가 뜨거워졌다. 정상적인 비율로 배합된 콘크리트라면 단단히 굳어버렸겠지만 지나거니 빼돌린 예산만큼 이곳의 콘크리트에는 시멘트가 부족하고 모래와 잡석이 과하게 섞여 있었다. 열이 전해지자 내부 구조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은 점점 길어지고 깊어졌다. 쩍, 쩍 차가운 무덤 속에서 무언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대우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부릅떴다. 온몸의 고통을 잊은 채 갈라진 틈을 향해
남은 힘을 모두 짜냈다. 굳어가는 콘크리트와 몸을 맞부딪히며 어깨로 밀어냈다. 손가락 뼈가 다시 금이 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과직, 쾅. 무언가 크게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상체를 감싸고 있던 콘크리트 벽 일부가 들썩이더니 마침내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찬 공기가 틈 사이로 폭발하듯 밀려 들어왔다. 강대우는 그 자리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이 몸을 긁고 지나갔고 파편이 얼굴과 머리에 떨어졌지만 그 아픔마저도 살아있다는 증거로 느껴졌다. 몸을 비틀어 틈 밖으로 기어 나왔을 때 새벽 공기의 냉기가 온몸을 감쌌다. 그녀의 전투복은 이미 회색 시멘트와 피로 덕지덕지 얼룩져 있었고 머리는 먼지로 엉켜 있었다. 어떤 누구라도 사람이라기보다는 폐허 속에서 기어나온 망령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녀는 한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시야가 두세 겹으로 겹쳐 보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살았다. 그리고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아직도 차갑게 만져지는 작은 비닐팩. 그 안에 담긴 불량 철근 조각 역시 온전했다. 끝난 게 아니야. 지나건 거칠게 숨을 토해내며 그녀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새벽은 아직 오지 않았다. 공사장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무도 콘크리트 무덤에서 한 여자가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강대우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며 공사장을 빠져나갔다. 발목마다 무거운 쇳덩이를 차고 있는 것처럼 걸음이 느려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부대와는 반대 방향, 외곽 숲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간 끝에 삐걱거리는 낡은 폐가 한 채가 나타났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곳이 지금 가장 안전한 은신처였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오래된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에는 누군가 오래전에 그려놓은 낙서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숨을 몰아쉬며 전투복 상의를 벗고 부러진 팔과 손가락, 멍든 갈비뼈를 확인했다.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번개처럼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품에서 비닐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피와 시멘트가 묻어 있었지만 안에 든 철근 조각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네가 날 살렸으니까 이제 내가 널 데리고 그놈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겠지. 피웃음이 입가에 떠올랐다. 그때 바깥에서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렸다. 강대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한 발짝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다시 쓰러졌다. 그러나 폐가 안으로 들어온 그림자는 그녀가 예상했던 적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장군님, 낯익은 목소리. 서민우 대위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가 바로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모습을 보고 말문을 잃었다. 이게 대체? 강대훈의 몸은 피와 먼지와 콘크리트 부스러기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전투복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손은 부어올라 거의 원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잘 왔군, 서대. 그녀는 겨우 입꼬리를 올렸다. 보고 해버렸나? 아직입니다. 밤사이 연락이 끊겨서 최악을 생각하고 비상접선지로 온 겁니다. 그런데 설마 정말... 서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몸 이곳저곳에서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고 숨소리마다 갈비뼈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지금 병원으로. 안 돼. 강대훈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 군단에 보고하면 진학원은 바로 꼬리 자르기 들어갈 거다. 증거는 다 없애고 현장 정리하고 책임은 부하들 몇 명에게 떠넘기고.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다. 난 그놈의 꼬리가 아니라 목을 자를 거야. 서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물었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강대우는 대답 대신 비닐팩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었다. 이걸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 맡겨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성분 분석, 강도 시험, 규격 비교, 가능한 모든 항목을 전부 이미 전문가팀과 연결해 두었습니다. 오늘 밤 안에 서울로 보내겠습니다.
그래.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서대위, 장군님. 지금부터 자네는 내 눈과 귀가 된다. 나는 죽은 걸로 치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 테니까. 서민우의 눈이 흔들렸다. 죽었다고 처리하시게요. 지나고는 지금 내가 콘크리트 속에서 질식했다고 믿고 있을 거다. 그 믿음을 깨지 말자. 놈은 분명 경계를 풀 거고 그 순간 우리가 덫을 던지는 거지. 그녀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테림 아파트 중공식 날짜가 언제지? 열흘 후입니다. 좋아, 그날 그 화려한 중공식이 놈들의 장례식이 될 거다. 폐가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서늘한 새벽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강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정신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선명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다. 서대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강철이 서려 있었다. 우린 유령이 될 거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스스로 파놓은 무덤 위에서 축배를 들겠지. 그녀는 피로한 눈을 감으면서도 마지막 말을 잊지 않았다. 그러다 내가 돌아오는 걸 보게 될 거다. 서민우 대위는 강대훈을 폐가에 남겨둔 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산길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지만 그의 온몸은 긴장으로 뜨거웠다. 강대훈의 생존, 그리고 그녀가 건넨 철근 조각. 그 작은 증거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전쟁의 기폭제가 될 터였다. 그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암호화 통신기를 꺼내 서울의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 연락을 취했다. 신원 확인 절차에만 몇 분이 걸렸고 잠복 인원이 배치된 임시수송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비밀리에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제발 아무 문제 없이 도착해야 한다. 서민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는 누구보다도 강대훈이 살아남기 위해 어떤 고통을 버텼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그렇기에 이 증거는 반드시 세상에 나와야 했다. 그녀의 피와 살, 그리고 거의 산채로 묻히다시피 했던 그 절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다. 한편 폐가 안에서는 강대훈이 잠시 눈을 붙이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몸은 잠을 허락하지 않았다. 늑골이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날카롭게 찌르고 부러진 손가락은 맥박이 그대로 고통처럼 뛰어올랐다. 머리에도 깊은 상처가 있어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살아있다. 그래, 아직 살아있다. 벽에는 오래전에 칠해진 퇴색한 글자가 남아있었다. 어린아이의 낙서인지. 무의미한 선들이 엉켜 있었지만 그녀는 오래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죽었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야 해.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금속 조각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조각은 마치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 어두운 폐가 속에서 은색 빛을 희미하게 반짝였다. 넌 나를 살렸고 이제 내가 널 데리고 놈들을 파멸시킬 거야. 그녀는 상처를 고정시키기 위해 폐가 구석에서 발견한 낡은 나무 조각과 끈을 이용해 급하게 부목을 만들었다. 서투르고 허술했지만 움직임을 최소화하기에는 충분했다. 시간이 지나자 폐가 밖의 깊은 숲은 조금씩 빛을 머금기 시작했다. 새들이 울기 시작했고 서늘한 공기 사이로 맑은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이 아침은 평범한 아침이 아니었다. 그 시각 제1일 공병여단에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짓 평온이 감돌고 있었다. 야간 근무 병력은 보고서를 작성하며 하품을 했고 행정병들은 하루 업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단장 진학원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안함이 어렸다. 수색은 계속하고 있나? 그는 무정의를 들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주변에는 오명들의 일부가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도 밝지 않았다. 대령님, 아파트 부지. 주변 절벽과 숲까지 모두 뒤지고 있습니다. 피가 묻은 군화 한 짝은 발견했지만 시신은 여전히 없습니다. 진학원의 이마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벽시계를 향했다. 없다고 아직도. 밤새 찾았지만 못 찾으면 찾아낼 때까지 뒤져.
진학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터져 나왔다. 병사는 움찔하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대령님, 혹시 그녀가... 그 순간 진학원은 돌연 차가운 눈으로 병사를 바라보았다.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다. 내 손으로 그 안에 넣었어. 그러나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분명 불안 때문이었다. 남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스스로는 알고 있었다. 그 여자 눈빛이 달랐다. 그 정도에서 죽을 여자가 아니었다. 찝찝함이 그의 귓불을 스쳤다. 그러나 금세 스스로를 다독였다. 설령 살아나왔어도 아무것도 못할 거다. 내가 먼저 움직이기만 하면 돼. 그는 담배를 입에 물며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비밀 자금 계좌 확인 보고서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이미 준공식 이후 대규모 자금 이동 계획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때 5명 중 1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령님, 그런데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뭐가 그 소령 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들어간 것 같다고 해야 하나. 그냥 감찰이 아니라. 진학원은 피식 웃었다. 죽었어. 아무리 귀신 같은 년이어도 콘크리트에서 살아 돌아오진 못해. 하지만 말과는 달리 담배 끝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강대우는 폐가 안에서 상처를 주먹만큼의 힘으로 고정한 뒤 조용히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햇살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살아났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복부와 갈비뼈는 삐걱거리듯 저항했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마음을 붙잡았다. 살아있는 고통은 존재의 증거다. 지금은 움직일 수 없어도 곧 움직인다. 그녀는 머릿속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씩 정리했다. 첫째, 증거 확보 완료. 둘째, 신뢰할 수 있는 내부 고발자 확보 필요. 셋째, 준공식 당일 공개 심판을 위한 구조 설계 준비해야 한다. 넷째, 자신의 죽음을 의심 없이 굳히기.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며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죽었다는 걸 철저히 믿게 만들어야지. 이때 폐가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민우 대위였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결의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장군님, 서울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철근 분석팀이 즉시 작업에 착수했고 빠르면 오늘 밤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놈들의 움직임을 먼저 읽는 거다. 서민우는 가방을 열어 여러 문서와 태블릿을 꺼냈다. 진학원의 통화 기록, 이동 경로, 금융 흐름 모두 모니터링 중입니다. 아직은 경계가 풀리지 않았지만 중공식 전날에 무언가 크게 움직일 조짐이 있습니다. 그렇겠지. 대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의 왕국 완성식을 앞두고 있잖아. 그날 그는 분명 스포트라이트 한복판에 서고 싶어 할 거다. 그게 바로 우리가 칼을 꽂을 수 있는 순간이지. 그녀는 창밖에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짙은 회색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서대위, 예. 우린 유령이 된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단 한 사람도 알아서는 안 돼. 서민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중공식 당일에 나타나실 겁니까? 강대은의 입가에 미약하지만 확실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놈들이 가장 방심한 그 순간 내가 직접 심판하러 간다. 풍경은 환했지만 공기는 폭풍전의 정적처럼 고요했다. 이제 대은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다. 부패와 탐욕으로 군 전체를 잠식한 거대한 악의 실체를 끌어내리는 전쟁이었고 그 전쟁의 결전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폐가의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쳤다. 강대우는 부서진 갈비뼈를 감싸주며 숨을 고르고도 다시 눈을 떴다. 나를 묻은 그 콘크리트 무덤, 이제는 그들이 빠질 차례다. 조용한 폐가 안에는 폭풍을 예고하는 심장의 박동만이 울리고 있었다. 태림 아파트 중공식이 가까워질수록 공병여단 내부의 공기는 더 빠르게 뒤틀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 표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물결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누군가는 진학원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해했고 누군가는 감찰 소령기 실종된 사건 이후
이어지는 묘한 침묵에 더 깊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초조해지는 사람은 단연 진학원 자신이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공사장 주변 보고서를 반복해서 확인했다. 아직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계속 긁어대고 있었다. 기어 나왔을 리가 없는데. 그는 입술을 물었다. 그는 분명히 보았다. 강대은이 그 좁은 틈 속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모습을. 콘크리트가 거세게 흘러들어가 그녀의 몸을 서서히 잠식하는 그 장면을. 그런데 왜 이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5명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대령님, 공사장 추가 수색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해. 절벽 아래 600m 구간, 숲지대 2km 방향 모두 탐색했지만 소령의 흔적은 그때 발견된 군화 한 짝 외에는 없습니다. 피는 군화 주변 일부 혈흔 말고는 없습니다. 진학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귀 뒤쪽이 저릿하게 떨렸다. 그 군화는 누가 가져놨지? 예, 지휘 통제실 금고에 보관 중입니다. 좋아, 외부 어디에도 흘리지 말고 준공식 끝날 때까지 잠가둬라. 알겠습니다. 5명이 물러나고 문이 닫히자 진학원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설마 살아나왔나? 그 말에 답이 없고 방 안에는 담배 연기만 맴돌았다. 폐가에서 회복 중인 강대우는 그 시간 또렷한 정신으로 서류를 읽고 있었다. 조악한 구조물 안에서 앙상하게 비친 햇빛이 문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몸 상태는 여전히 처참했지만 머리만큼은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서민우 대위가 태블릿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장군님,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강대우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곧게 펴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의 공식 보고서가 적혀 있었다. 결론 해당 철근은 구조물용 KS 규격을 충족하지 않는 저강도 중국산 이류 제품. 강도는 규정 대비 33% 수준, 장기 하중 및 충격 하중 모두 위험 수준, 건축물 붕괴 가능성 매우 큼.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보고서를 읽는 내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분노와 결의 때문이었다. 확실한가? 예. 연구소 내에서도 여러 번 교차 검증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방부 장관, 아니 청와대까지 바로 보고 가능한 수준입니다. 대우는 화면을 천천히 닫았다. 그녀의 눈에 피어오르는 감정은 단순한 승리감이 아니었다. 이제 드러낼 시간이다. 그러나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서대위, 진학원의 움직임은 그는 매일 저녁마다 외부 인사들과 단독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설업체 대표들이고 일부는 군수본부 쪽 인맥입니다. 준공식 이후에 돈을 크게 움직일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다. 준공식은 그놈의 완성선언식이야. 그동안 빼돌린 예산을 본격적으로 세탁하는 날이지. 그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침묵했다. 폐가 안의 공기도 함께 고요해졌다. 그렇다면 우린 그 무대 위를 뒤집어 엎으면 된다. 서민우의 눈이 번쩍였다. 직접 출석하실 겁니까? 대우는 부러진 손가락을 조심스레 감싸며 말했다. 그래, 놈이 가장 영광스럽다 생각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 돌아왔음을 보여줄 거야. 하지만 위험합니다. 경비도 많을 것이고 진학원이 즉각적으로 무장할 가능성도 그렇기에 더 완벽해야지. 대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서 대위, 내부 고발자로 삼을 만한 사람은 찾았나? 네, 박상사 말입니다. 그녀의 눈이 번쩍 떴다. 그가 마음을 정했나? 예, 아들이 희귀병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령의 비리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너무 컸고 소령님이 죽었다고 들은 뒤 며칠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마음을 굳혔다고. 강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좋아, 그는 중요한 증인이 될 거야. 서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공식 전날 밤, 진학원이 비밀장부를 옮길 예정입니다. 장부 안에는 업체 명단, 금액,
계좌 흐름까지 모두 정리돼 있습니다. 그 장부만 확보하면 끝이겠군. 그녀의 얼굴에 흐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게 놈의 심장이다. 그 심장을 뽑아내야 해. 서민우는 망설였다가 조용히 물었다. 장군님, 중홍식 당일에 어떻게 등장하실 생각입니까? 대우는 부러진 손을 가볍게 쥐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날 아침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그러면 중공식 무대에는 진학원의 모든 비리를 온 세상에 보는 앞에서 밝힐 영상이 재생될 거다. 그녀는 폐가 한쪽에 놓여있던 자신의 군복을 바라보았다. 피로 물들었고 찢어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빛을 잃지 않는 계급장은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리고 중공식장 문이 열릴 때 나는 정복을 입고 들어갈 거다. 서민우는 말을 잃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옆 창문으로 스며든 바람이 조용히 두 사람 사이를 스쳤다. 강대훈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놈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더 깊고, 더 고요하고, 더 무섭도록 확고했다. 그날 밤, 진학원은 평소보다 일찍 공사장 외부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뒤를 오명들이 따라가며 주변 경계를 삼엄하게 살피고 있었다. 오늘 옮기자, 장부와 하드디스크 모두. 그는 복도 끝 금고가 있는 방으로 걸어가며 낮게 말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니까 오늘 밤만 지나면 여단도, 돈도, 다음 자리도 다 내 것이지.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금고 앞에 도착하자 바닥에 아주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조용히 보고 있다. 지나고는 그 순간 등골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누가 이걸 여기 두었지? 5명 중 한 명이 종이를 살펴보고 고개를 저었다. 대령님, 이건 저희가 모두 뒤져 방 전체를 샅샅이. 지나고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방은 아무리 뒤져도 깨끗하기만 했다. 그제야 오명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령님, 혹시 소령이 죽었다고 했지 않나? 지나고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두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목을 감았다. 폐가에서는 강대훈이 천천히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서민우에게 말했다. 놈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 그 불안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무기다. 그녀는 피 묻은 붕대를 꽉 묶고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쉬었다. 중홍식까지 이틀 남았다. 폐가 안의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 타오르는 두 사람의 의지는 오히려 불길처럼 뜨거웠다. 이제 놈들의 왕국을 무너뜨리자. 강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철을 녹일 만큼의 강도가 서려 있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폭풍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중홍식 하루 전날 밤, 폐가 주변 숲은 잔뜩 긴장한 듯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바람이 부딪히는 나무십 소리조차 삼켜버릴 만큼 고요했고 하늘은 어둡고 묵직한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내일 일어날 거대한 파국을 예감한 듯한 하늘이었다. 폐가 안에서는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앞에서 강대훈은 자신의 피 묻은 예복을 손에 들고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어깨에는 먼지와 핏자국이 듬성듬성 남아 있었지만 계급장은 아직도 선명하게 반짝였다. 장군님, 몸 상태로는 움직이시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서민우 대위는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대우는 붕대가 감긴 손을 천천히 올려 조용히 그를 제지했다. 난 내 두 발로 걸어 들어가야 해. 내가 죽은 줄 알던 놈이 보는 앞에서 내가 살아 나타나야지. 하지만 오른손은 거의 사용할 수 없고 늑골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총을 쏠 것도 아니고 싸울 것도 아니야. 내가 해야 할 건 진실을 드러내는 것뿐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위험도 그녀를 멈출 수 없는 순간이었다. 서민우는 더 말하지 못했다. 그 대신 곧은 자세로 서서 대운이 예복을 걸치는 것을 도왔다.
곳곳에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얼룩을 지우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겪어온 전쟁의 흔적, 그리고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상처였다. 서대위, 예. 박상사와 연결해 그가 알려준 장부 이동 시간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해. 이미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23시 40분, 진학원이 직접 금고에서 장부와 하드디스크를 꺼내 차량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대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그게 놈의 마지막 발악이겠지. 그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중홍식장 무대, 기자단, 수백 명의 귀빈들이 모일 예정인 행사장,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서게 될 진학원. 그 자리에서 무너뜨릴 거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서민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강대우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명령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시작한 싸움이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폭풍의 기운이 한층 더 짙어졌다. 같은 시각, 여단 본부에서는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준공식을 준비하는 병사들은 무대 설치부터 귀빈석 점검까지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그러나 이 화려한 움직임의 이면에서 진학원의 얼굴은 꺼림칙한 긴장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금고 앞에서 서성였다. 자물쇠의 번호 맞았나? 예, 대령님,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5명 중 1명이 장부가 들어있는 검은 금고를 가리켰다. 진학원은 아무 말 없이 금고를 열어 안쪽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장부, 외장 하드디스크, 봉인된 USB, 여러 계좌 정보가 정리된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는 손으로 장부를 만지며 괴이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래, 이게 내 힘이야. 이걸 지키기만 하면 아무도 날 건드리지 못해. 하지만 손을 떼는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오싹한 소름이 흘렀다. 오명이 물었다. 대령님, 정말 감찰소령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 말에 진학원은 움찔했다. 그녀는 죽었다. 그는 확신하듯 말했지만 그 음성 깊은 곳에서는 떨림이 분명했다. 콘크리트는 모든 걸 삼켜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어.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하지만 불빛이 손끝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오명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진학원 자신이었다. 23시 40분, 새벽 직전의 싸늘한 공기가 여단장실 복도를 감쌌다. 진학원은 장부를 들고 복도를 걸었다. 발자국 소리가 정적을 깨고 바닥에 울렸다. 그러나 복도 어딘가에서 탁 금속 소리가 미세하게 울렸다. 그는 즉시 걸음을 멈췄다. 오명들이 뒤에서 총을 꺼내 들었다. 누구야 나오라고.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잠시 후 공기 사이로 스르륵 움직이는 기척 하나. 복도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지나가는 듯 보였지만 확인하자 아무도 없었다. 대령님, 보안구역입니다. 쥐새끼 하나 못 들어옵니다. 에스테케네. 진학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부를 챙겨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 그림자는 강대운도 그녀의 부하도 아니었다. 그 순간은 단지 놈의 불안을 더 증폭시킨 하나의 작은 연출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폐가 안에서는 마지막 준비가 끝났다. 강대운은 이제 완전히 변해 있었다. 피 묻고 깨진 손으로도. 그녀는 완벽하게 다려진 준장 예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 위의 별은 여전히 빛났다. 마치 살아남은 의지 자체가 별을 통해 발광하는 것 같았다. 중홍식은 아침 10시지. 맞습니다. 그 전에 영상 송출 장치와 음원 장비를 행사장 시스템에 침투시켜야 해. 이미 팀 배치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영상은 사회자의 마이크가 열리는 순간 자동 송출될 겁니다. 대우는 턱을 끄덕였다. 좋아. 그녀는 부러진 손을 가슴에 얹으며 말했다. 서대위,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끝내는 날이야. 명심하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폐가 문을 바라보았다. 이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갈 차례군. 중홍식 당일, 태림 아파트 공사장은 색색의 현수막과 꽃장식으로
온통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애국가 음악이 잔잔히 깔리고 각계 귀빈들과 군장성들이 차례로 입장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단상 위 가장 가운데에는 진학원 대령이 최고의 예복을 입고 서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군중을 바라보았다. 오늘이다. 오늘이면 모든 게 완성된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이제 제1 공병여단이 자랑하는 태림 아파트 중홍 기념사를. 그러나 그 순간 행사장 전체 스피커에서 낯선 잡음이 스르륵 흘러나왔다. 지직, 지지직. 진학원의 표정이 굳었다. 다음 순간 스피커에서 울린 목소리, 차갑고 선명하고 절대로 이곳에 있을 수 없는 목소리. 오랜만이군요, 대령님. 회색 콘크리트 속에서 죽었다던 그 목소리. 공사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여단 병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고 귀빈들의 입에서는 숨이 멎은 듯한 신음이 흘렀다. 그리고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진학원이 오명들과 함께 그녀를 폭행하던 밤의 장면, 좁은 벽체 속으로 그녀를 밀어넣는 장면, 콘크리트가 그녀의 목까지 차오르던 장면이 외부 지원팀이 촬영한 고해상 영상으로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다. 대령님, 그게 저건 뭐야? 사람이었잖아. 살인을 생매장. 웅성거림이 커졌다.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진학원은 단상 위에서 하나도 움직이지 못했다. 피가 얼굴에서 쫙 빠져나간 듯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행사장 입구에서 하얀 준장 예복을 입은 여군 한 명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바람이 일었다. 군중이 갈라지듯 양옆으로 비켜섰다. 그녀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이라기엔 너무 처참하고 겁낼 수 없을 만큼 강인하고 도망칠 수 없을 만큼 위험이 있었다. 강다은 그녀였다. 죽었다던 여자, 콘크리트 무덤 속에 잠들었다던 그 여자가 지금 살아서 걸어오고 있었다. 군중 사이에서 울부짖듯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유령이다. 아니야, 살아있어. 그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강대훈은 단상 위까지 정확하게 걸어갔다.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느 순간보다 강렬했다. 그녀는 단상 아래 멈춰서서 떨리는 진학원을 올려다 보았다. 대령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를 콘크리트에 묻어주셨다면서요. 진학원은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말도 안 돼. 너는 그럴 리가. 아니야. 그녀는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 그를 마주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내리듯 선언했다. 대령님,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이 건물은 영웅들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수백억 원을 훔쳐 지은 부패와 탐욕의 쓰레기 더미입니다. 군중이 들끓었다. 그는 부실 자재를 사용해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했고 횡령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으며 진실을 감추기 위해 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지지직 스피커가 다시 울리고 철근 분석 보고서, 허위 계약 내역, 장부 사진이 차례로 재생되었다. 이제 모두 보셨죠?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 행사장 전체를 훑었다. 진실은 어떤 콘크리트로도 영원히 묻을 수 없습니다. 관중석에서 누군가 울부짖듯 외쳤다. 저 악마를 체포하라. 여러 명의 군 헌병과 특감 요원이 단상으로 돌진했다. 진학원은 화들짝 놀라 뒤로 뛰었지만 이미 포위망은 좁혀지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오해다. 이건 함정이야 조작이고. 하지만 단 한 명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서 이미 패배와 공포가 드러나 있었다. 강대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끝이다, 진학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그날 제1 공병여단 준공식장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부패 폭로 현장으로 기록되었다. 강대훈 준장은 실종자에서 부활한 정의의 상징이 되었고 진학원 대령과 그의 배후 세력들은 군 헌병대와 합동수사본부에 즉각 체포되었다. 그리고
강대우는 마침내 그 긴 악몽 속에서 벗어난 듯한 얼굴로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피로 물든 새벽에서 걸어나와 폭풍을 헤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그녀의 모습은 누구도 다시는 콘크리트 속에 묻어둘 수 없는 강철의 의지 소노모노이었다.